오늘은 거짓말 이야기, 즉 소설 허구 만들기. 소설은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허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시간에는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구와 반대되는 것은 넌픽션입니다. 넌픽션, 사실을 말합니다. 한 신문의 사회면에 다음의 두 기사가 있습니다. 7월 2일 자정 자원군 안양면 율산마을의 축사에 도둑이 들어 비구 12마리를 실어가 버렸다. 그것을 키운 할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다. 또 하나는 증권회사 객장 풍경을 그린 기사입니다. 광주의 어떤 증권사 객장에는 언제부터인가 깡통 계좌가 되어버린 남자들이 술주정뱅이가 되어 나타나 함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조르곤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기사이고, 그날 밤 텔레비전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리어카 행상을 하던 한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노인을 간호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 둘이었다.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출해버리고 며느리는 빚쟁이들에게 들볶이다가 잠적했습니다. 노인은 저 불쌍한 것들을 내가 돌봐줘야 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 키우는 축사에 도둑이 들었다는 기사하고 증권회사에 깡통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술중뱅이가 되어 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노인을 간호하는 것이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이었다. 그 기사. 위 세 개의 기사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기사들입니다. 한데 소설가인 한승환이 그것들을 모아 다음과 같은 단편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소설 제목은 수방청의 소입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소 12마리를 키우는 할아버지의 아들은 은행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모두 털어 증권에 투자했는데 그게 폭나가는 바람에 거덜이 났다. 아들은 살림살이와 아내와 아들, 딸을 돌보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되어 증권사 객장만 드나듭니다. 할아버지는 장차 자기가 키운 소들을 한 마리씩 팔아 손자들이 학비를 대주려고 마음먹고 부지런히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소를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바야흐로 주식 시계가 바닥을 치고 있으므로 이번에 투자를 하면 본전을 찾고도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보냅니다. 그 아들이 번개치고 뇌성하며 비 억수로 쏟아지는 날 밤 트럭을 대절해 가지고 와서 소들을 감쪽같이 실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져 누워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문득 일어난 할아버지는 텅 빈 축사에서 개 사육을 하여 손자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며 도사견을 키워 재미를 본다는 먼 일가 조카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그 수방청의 소의 줄거리예요. 이와 같은 전혀 연계성이 없는 기사 3개를 가지고 얽어짠 이게 거짓말, 허구 이야기,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얽어짜서 소설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요령을. 위와 같은 것이 허구입니다. 사실은 허구보다 더 기이합니다. 허구는 필연성을 가지고 만드는데 사실에는 우연히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쓸 경우 필연성이 결여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서술한 수기에는 우연으로 인한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기에는 허용되는 우연이 소설에서는 금물입니다. 수기에서는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이니까 우연히 작용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는 우연히 작용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은 허구를 동원한 이야기이지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머리에 의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것이 얽어 짜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을 중시해서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흘러내리는 신화나 전설을 보면 사실과 허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화와 전설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 시대를 관통해 오는 동안 당대의 윤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포장됩니다. 사실은 물밑으로 들어가고 윤리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감추어진 사실을 알아내려면 정신분석학이 필요합니다. 현실 윤리로 포장된 신화를 분석하고 해체하여 보겠습니다. 세상이 개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섬에 딸 하나를 낳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간 아내를 물귀신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딸만 남았습니다. 딸이 오롯한 여자로 성수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밭에 가서 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 일구었습니다. 딸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에서 머리를 감고 빗으로 빗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 몰아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고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었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번개 불빛에 딸의 벌거벗은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안 딸은 혼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불효이고 거부하는 것도 불효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효도이고 거부하는 것도 효도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테니 소의 탈을 만들어 쓰고 음무하면서 기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가 된 마음으로 소가 된 아버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딸이 앞장서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소의 탈을 만들어 쓴 아버지가 새벽녘에 비바람을 맞으며 음무하면서 칙칙한 숲속을 땀 뻘뻘 흘리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딸은 치마를 머리에 쓰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신화 전설이 선인들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르는 리비도이죠. 성요. 위의 신화 속에 들어있는 사실을 찾아내보자. 위의 신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딸과 아버지의 성욕은 신화로 말미암아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화란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시대의 현실 윤리를 관통하면서 몽둥이를 맞지 않기 위하여 당위성으로서 포장되게 마련입니다. 그 포장된 당위성을 정신분석학을 이용해서 벗겨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일굴 때 괭이는 남근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은 여성의 성기입니다. 딸이 머리를 빗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는 행위입니다. 옛날 남성들이 선을 보러 가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는데 하필 마루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처녀를 본 경우, 혹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거나 빨래하고 있는 것을 본 경우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선보고 온 남성한테 뭐하고 있디야? 머리 빗고 있었습니다. 혹은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된단다. 그런 금기가 전해옵니다. 이것은 남성을 유혹하는 행위이므로 보는 사람의 판단을 흐려지게 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따지고 보면 비바람 부는 밤에 아버지가 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성행위는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딸의 성욕은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수용하려 하고 있었고 때문에 번개가 쳤을 때 딸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사람 가죽을 쓰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딸의 이 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현행의 윤리가 그녀를 구제하느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딸이 앞장서서 산정으로 올라가고 아버지가 황소의 탈을 쓰고 비바람에 두들겨 맞고 있는 골짜기의 칙칙한 숲을 헤치면서 음무음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호버가듯이 기어 올라가는 것은 성행위 그 자체입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은 짐승이 되는 일이다.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젖어있는 계곡의 숲은 여근입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으로 올라간 것은 성행위의 절정, 오르가즘에 도달함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산정에 이르렀을 때 딸로 하여금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한 것은 현행 윤리입니다. 윤리가 그녀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어찌 사람의 탈을 쓴 자로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기나 하겠는가요? 윤리 속에 사는 우리들은 윤리에 어그러진 사건을 입에 담기 부끄러워합니다. 한편 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은 성행위에서 오르가즘에 이르는 순간의 죽음 같은 쾌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성행위를 하는 순간에 아찔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으로 아까 그 전설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신화는 우리들이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 가운데서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사실을 감추는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소설에서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진술해야 성스럽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슬퍼지는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소설가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자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낯이 부끄러워지는 이야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작가라면 그는 좀 도착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허구 만들기의 실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한 처녀가 농약을 먹고 중퇴이다. 사귀던 대학생이 배신을 하였기 때문에 일 거라고 친구들이 말했다. 같은 날 그 신문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재벌의 아들이 뽑힌 바 있는 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날짜의 신문에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입은 담양의 한 농촌 마을로 농활을 다녀왔다. 위의 세 가지 기사는 서로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허구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다음 보기처럼 만들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구성해서 소설가인 내가 소설을 얽어 짠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 봉사활동을 간 대학생은 그 마을의 과수원집 처녀와 사귀었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 대학생이 도시로 돌아간 다음에도 그들은 계속 깊이 사귀었다. 한데 그 대학생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고 그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했다. 농촌 마을 처녀는 도시로 그 학생을 찾아가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의 집 문 앞에서 은독 자살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수에 그쳤고 깨어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과수원을 향해 총총 걸어갔다. 이와 같이 새 기사를 얽어 짜면 이와 같은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허구는 거짓말로 이야기 짜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혀 별개의 다른 이야기들의 조각조각을 한데 합쳐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면 그게 좋은 이야기 구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구성으로 해서 훌륭한 소설을 써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